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은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하는 증시 키워드로 알아보는 우리 시장 편입니다. 최근 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강합니다. 오늘 특히나 카카오의 눈부신 성장세가 또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요. 카카오를 필두로 대부분의 종목들 올라주면서 코스피 1994포인트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강한 시장 속에서 나만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문제겠죠. 오늘도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해보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이슈들은 무엇이 있나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고요. 노설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지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강합니다. 근데 강하다 하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오늘 시장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죠. 휴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날인데, 사실 이제 금요일 날 약간 좀 우려스러운 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홍콩 시장이 중국의 보안법이 통과될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5% 급락을 하면서 사실 금요일 우리 시장도 좀 투심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홍콩 시장이 저점을 좀 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은 이제 그 시각부터 좀 반등을 주기 시작했고, 종가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 이제 앞으로 한 2, 3주 정도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증시 키워드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월요일은 항상 시장과 섹터를 점검을 해보시고요. 금요일은 투자 팁 이렇게 좀 잡으시면 오늘도 아마도 이번 주 대비를 하시는데 충분히 좀 도움될 만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금요일장에는 이제 홍콩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오늘장 좀 급락해서 출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신 분들 많으셨는데 다행히도 우리 장 오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또 고조되면서 위안화 약세와 연동해서 원달러 환율은 오늘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르고 이제 매매만 하다 보면 시장이 왜 오르지? 하고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시장에 대한 이슈들 오늘 위원님께서 키워드로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집중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원님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시장이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비를 좀 넘어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고비가 지금 완전히 넘어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바지에 지금 딱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의 시간 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 시장은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시장이 이제 급등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 불안한 상승이 언제 꺾일 것인가라는 점에 굉장히 초점을 좀 많이 맞추고 있었고, 특히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다시 급락을 맞을 것이다, 경기 후퇴론에 우세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우려했던 급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려했던 시장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이제 차후 이제 시장이 어떤 헤게모니에 의해서 옮길 것인가, 어떤 상승 동력과 하락 원동력이 교차하면서 시장이 과연 오를까 내릴까, 그 정도의 폭은 어느 정도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이제 우리 시장 혹은 글로벌 시장을 상승과 하락 쪽에서 다 교차해서 한번 대비를 해보고요. 과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다 참고해봤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피드백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시장에서 중요하게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 오늘은 정식 키워드 바로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 과연 이 악재가 시장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반응을 좀 줄 것인가라는 부분.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부터 이제 이 대결이 구두 립 서비스에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조치가 이어지는 부분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우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반응을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제가 금요일 강의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미국이 이제 코네티켓주를 마지막으로 경제 재개에 들어가면서 전주가 모두 다 경제 재개를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 분명히. 경제 재개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바뀔 수 있는 변곡의 위치에 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악재와 이어서 호재와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은 바로 이 악재와 호재 사이에서 최소 앞으로 한 2, 3주는 계속해서 등락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등락이 나올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파급 효과를 크게 가지고 시장을 과연 밀어 올릴 것이냐 혹은 시장을 밑으로 끌어내릴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기운 속에서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라는 부분은 꼭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8월 위기설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고조라는 부분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1월 달부터 좀 지나왔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작년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거의 뭐 큰 격돌이 있었죠. 이후에 어느 정도 1차 합의를 하면서 좀 봉합된 부분이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다시 이제 촉발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벌어졌고 그 신경전이 이제 어떤 전격적인 부분으로 가시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1월 달에 미국이 중국발 승객을 전면 이제 입국 금지를 먼저 시켰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었고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과격한 발언이 좀 이어지면서 3월 달에 이제 드디어 이제 중국의 반응이 나왔죠. 뭐라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얘기했죠. 미군이 우한의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소리를 중국의 대변인 입장에서 좀 나왔죠. 그러다 그런 이후에 이제 3월 17일 날 중국이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기자들을 강제 추방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대적인 부분이었는데 여기까지 진행이 되자 이제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4월 달부터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중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세계보건기구를 통해서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일단은 세계보건기구에 먼저 이제 화살의 칼날을 이제 돌렸죠. 이 이후에 이제 4월 말 정도에 가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연구소에서 발견됐다라는 중요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부분이 뭡니까? 보복 관세였죠.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었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보복 관세인데 사실 보복 관세는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제가 지난주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대공황이 나와서 시장이 1차 무너진 이후에 2차에 걸쳐서 장기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관세 때문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려가 굉장히 폭증하면서 사실 이때 시장이 한때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러면서 이 부분이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됐는데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미국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발언이 보복 관세에서보다는 첫 번째 공무원 연금일 중국의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는 조치가 첫 번째로 나왔고 두 번째 이제 트럼프가 모든 중간에 끊을 때는 립 서비스가 나오면서 하웨이 제재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진행되어 온 좀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이제 증시에 많이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고 증시에 미치는 반응은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처음에 우려했던 관세와 관련된 전면전이 아니라 일단은 국지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 미국과 중국이 작년과 같은 그런 전면전의 양상을 띌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미국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국도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공황 때 얘기를 지난번 이 시간대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초기에 한 40% 정도 폭락이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나왔는데 이후에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이 유럽과의 관세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초창기 이제 농업 부분에 국한됐다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공업 전반에 걸쳐서 관세 부과가 늘어나면서 미국이 큰 타격을 오히려 받게 됐고 장기간의 하락으로 추락하는 그러니까 연 단위 이상의 하락으로 추락하는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공황과 지금 대비되는 상황에서 이런 관세 문제가 불거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진다. 자, 이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학자, 관련된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려를 좀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에 충격을 확 몰아넣었을 때 기술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코로나19 급락 위에 반등을 줬을 때 가장 큰 기술적으로 위험한 구간에 들어갔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뭐냐면 1조 달러 관세 부과설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한 바람을 쏟아냈을 때인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때는 완전히 이제 전면전이 됩니다. 이 전면전이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면전은 작년하고 또 양상이 다릅니다. 이때는 거의 양패구상 양쪽 다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이 관세 부과가 미치는 첫 번째 미국의 타격이 어디입니까? 바로 농민입니다. 그러니까 1차 생산 농축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지지층이 바로 이 농민입니다. 농업과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 관세 부과 이후에 첫 번째 등을 돌리면 당장 대선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어도 전면전으로 치닫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온 대안으로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하웨이 제재입니다. 하웨이 제재. 하웨이 제재는 사실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왔냐면 작년에 우리가 미중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부딪혔을 때 이 하웨이가 1차적으로 제재를 받았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의 눈치를 완전히 배제하고 미국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피해갔냐면 하웨이를 전체 5G만 구축해서 4분의 1만 쓰겠다. 혹은 50% 미만으로 쓰겠다. 이런 어떤 제한을 뒀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선 거죠. 뭐라고 나섰습니까? 하웨이를 아예 배제를 해라. 뭐 25% 미만 쓴다, 50% 미만 쓴다, 그냥 아예 제재를 해라.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은 다행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언급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는 삼성전자가 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하웨이 제재라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또다시 들고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관세 부과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장 쓸 수 있는 하웨이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의 좋은 먹잇감이 하나 나온 거죠. 바로 지난주에 전인대에서 나온 홍콩 보안법입니다. 원래 미국이 이 하웨이 제재와 함께 생각했던 게 위구르 인권법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지금 국회 의회에 상정돼 있는데 이걸 통과가 지금 유력시 되거든요. 그러면 위구르 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이걸 가지고 중국을 좀 압박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큰 카드가 생긴 거죠. 뭐냐면 지난주에 홍콩에서 중국 전인대에서 두 가지가 크게 이슈가 되는데 하나는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 또 하나가 바로 이 홍콩 보안법입니다. 그러니까 일국양제 체제는 유지를 하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법을 적용하겠다는 게 새로 이제 발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미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쾌재를 부르는 거죠. 이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하나 생긴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시는 것처럼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의 흡입니다. 여기서 지금 대부분의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시아는 홍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이 부분이
중국에 홍콩이 반환된 이후에 위상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어디에? 싱가포르에. 잘 보시면 싱가포르에 관련된 상품들이 아시아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각국 경제 상품들이 최근에는 싱가포르에 가장 많이 상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위축됐는데 만약에 이 홍콩의 보안법과 관련돼서 미국이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홍콩은 중국에 속해 있지만 일국 양제에서 영국에 속해 있을 때 받았던 그 채국 대우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관세 부분이라든지 혹은 무역과 관련된 부분, 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채국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박탈하겠다라고 미국이 나선 거죠. 그렇게 되면 홍콩이 가지고 있는 이 아시아 금융 허브의 지위가 완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이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서 뭡니까? 아주 좋은 카드를 하나 지난주에 얻어버렸죠. 그러면 관세 부과라는 이 전면전을 치닫지 않아도 하웨이 제재에 홍콩 관련된 부분을 추가해서 충분히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이제 또 하나의 카드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언론에서 미중 위기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숙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면전인지 국지전인지. 국지전이면 어느 정도까지 미국이 몰아붙일 수 있고 중국이 견딜 수 있는 범위가 어딘데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홍콩 보안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이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어떤 딜이 또 나온다라는 거죠. 딜이. 그러면 중국은 홍콩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은 홍콩을 포기하는 대가로 중국에 양보를 하는 선에서 뭡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경제적인 또 이익을 또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대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럼 중국은 그 부분을 조금 내어주면서 홍콩과 관련된 부분은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지난해부터 홍콩에서의 이 민주화 시스템이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서로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뭡니까? 셈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당장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서로 굉장한 논쟁을 주고받겠죠. 주고받겠지만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좀 많다는 거죠. 결국에는 저 관세 부과라는 전면전으로 가지 않으면 이 국지전은 하웨이 제재와 홍콩 보안법과 연관되어 있는 국지전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끝날 개연성도 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신다면 과연 이 악재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가장 맹렬하게 증시에 좀 반영이 될 건데 단기적인 충격은 좀 줄 수 있겠죠. 그럼 단기적인 충격을 주는데 과연 이 부분의 증시를 완전히 끌어내릴 만큼 큰 충격을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증시에서 보시면은 아마 이제 내일 미국 시장이 오늘 휴장하고 내일 열리면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서 중국의 거친 발언, 미국의 압박에 상당히 압박이 강한 발언들이 쏟아질 거고 증시는 단기적인 충격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줄기를 보면 큰 줄기를 바꿀 만한 부분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요 포인트는 꼭 전면전이냐 국지전이냐 이 부분을 꼭 확인을 잘 하고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키워드는 이제 경제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증시에 박힐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증시가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라는 굉장히 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악재에 의해서 내려왔고 그 공포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셧다운이라는 부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분, 경제가 그냥 멈춰선다는 부분, 생존의 문제로 간다는 부분.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정말 우리 인류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큼 큰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이 그게 지금 맞든 안 맞든 어쨌든 간에 경제 재개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차 팬데믹 현상이 오더라도 증시는 어땠다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보다 충격은 사망자는 더 늘어났지만 충격은 1차 때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어쨌든 경제의 지금까지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네티켓 주를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이면 전부 이제 모든 주가 다 경제 재개에 일단 어느 정도 선이냐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 이제 전부 다 경제 재개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난주에 천명한 게 있죠. 뭡니까? 2차 팬데믹에 상관없이 경제 재개는 계속 유지하겠다. 이걸 어떻게 보면 가격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지난 과거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보고 내린 제가 볼 때 발언입니다.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크게 당했던 때가 스페인 독감 때인데 그때도 보시면 2차 팬데믹이 왔고 그래프가 사망자 추이가 오히려 학교가 개학한 이후에 더 높게 올라갔지만 경제는
여기가 1차 때를 바닥으로 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2차 사망자가 더 늘어나더라도 1차 사망자 때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공포, 두려움을 가질 때보다는 한번 거기에 대한 적응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2차 팬데믹이 왔을 때도 경제에 주는 충격은 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2차 팬데믹에 상관없이 경제적이 하겠다라는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도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가격하더라도 이런 초인류의 사태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미국의 이제 경제 재개가 지난주부터 모든 주가 다 돌입하면서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면 일단 어떻게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가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경기 부양책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 몇천조 달러 지금 뭐 우리 돈으로 하면 뭐 한 3천조에 가까운 돈이 나왔죠. 우리가 1조도 큰데. 그걸 한 2,800조 뭐 이렇게 하면 사실 느낌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금액인가라는 부분은 그야말로 돈을 그냥 막 찍어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찍어낸 돈이 그럼 어디에 쓰이는가라는 부분을 보면 우리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부양책을 먼저 보면 1, 2차 부양책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1,083억 달러인데 일단 이때는 뭐냐면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긴급 보건 대책에 썼죠.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사야 되고 손소독제를 사야 되고 그다음에 구급 일단 병상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진들에 대한 보호 장비를 사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긴급 보건 대책을 급하게 쓰는데 일단 1, 2차 부양책에 집중되었죠. 여기가 1, 2차, 2차 부양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부양책에는 이제 꽤 큰 금액이 2조 2천억 달러. 2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조 이상, 2,200조 이상이죠. 굉장히 큰 금액이 3차에서 실행이 됐는데, 3차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셧다운 피해를 이제 완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개인들에게 실업 수당을 주거나 혹은 긴급 구조 자금을 주는 등 개인들에 대한 정책 혹은 기업들 여행이나 항공이나 소비재 관련해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에게 재생 지원금을 주거나 혹은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이런 식의 본격적으로 셧다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곳에 2천조가 넘는 돈을 굉장히 쏟아부었죠.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의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공포감을 느낄 때 요구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 일단 당장 실업 문제나 혹은 긴급 구호 자금이나 부도가 몰리는 기업을 일단 막아놓자라는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주까지의 부양책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난주가 마지막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 미국이 어떤 대책이 부양책이 나올 건가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이제 4차고 2조 달러가 이제 또다시 2,200조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투입이 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분에 일단 투자가 되는데 거기서 나온 대책이 바로 대규모 인프라 구축입니다. 근데 이 인프라 구축은 미국은 두 가지로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인프라 구축, 뭐 항만, 다리, 뭐 건물, 뭐 빌딩 이런 식의 전통적인 부분에서의 인프라 구축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5G를 비롯해서 또 다른 정책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통적인 방법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라는 양면 정책을 다 써서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디지털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라든지 뭐 예를 든다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글이라든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 정책이 나왔고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예전처럼 예전에는 사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날 때 거의 우리나라 다이렉트로 혜택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미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그대로 다이렉트로 받아내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여기서는 면밀히 좀 따져볼 부분이 있고 아마도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일정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일반적인 인프라 건설에서 예전처럼 우리가 참여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부양책은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증시는 뭡니까? 우호적인 부분으로 분명히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부양책에 나오는 부분이고 돈이 들어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좀 봤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민감해할 수 있죠.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연관성이 중국과 경제 연관성이 더 많으니까요. 퍼센테이지가 중국이 지난주에 이제 전인대 발표를 좀 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키 이슈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는 경기 부양책이고 또 한 가지는 홍콩 보안법, 요 두 가지를 이제 크게 큰 이슈로 받았는데 일단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전인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로 이제 중국도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전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법,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게 지금까지의 중국의 가장 주된 관심사였다면 지난주 전인대를 기점으로 해서 뭡니까? 대규모 경기 부양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게 중국의 정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점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묘하게 미국도 지난주에 코네티켓주가 경제 재개를 시작하면서 경제 재개에 모두 올인했고 들어가게 됐고, 중국도 지난주 전인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가 주 포인트였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 대규모 경기 부양으로 전환이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 세계 경제의 지금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이 뭡니까? 둘 다 위기 상황에서 뭡니까? 이제 경기 부양 쪽으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뭡니까? 접어드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 글로벌 넘버 1, 2가 지금 현재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드냐?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지금 이런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런 거죠. 뭐냐면 중국은 일단 996조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 금액도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지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죠. 특히 중국이 채권 발행이라든지 국채 발행일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 특별 채권 발행을 했다 그렇죠. 그 부분을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난 금융위기 때 이후로 한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발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모두 여기에 올인하겠다라는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이 정책이 나온 게 딱 제 기억에 3, 4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한번 나오고 지금 그때 이후로 처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중국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 강하다라는 부분은 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증시가 지난주에 좀 선반영했었다 그렇죠. 증시가 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은 이제 미국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어떤 점에 내용이 다르냐면 첫 번째로 나온 부분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고 두 번째 나온 부분이 소비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원래 우리가 중국의 어떤 인프라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때 제일 먼저 우리 시장에서 반응하는 게 뭡니까? 철강과 기계입니다. 그렇죠. 전통적인 부분에서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춘절 이후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 철강과 기계가 반등할 것을 지난 4분기부터 계속 했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왔을 때 전통적으로 가장 수혜를 입는 게 철강, 기계, 화학 이쪽인데 잘 보시면 이번에 중국의 인프라 구축이 뭡니까? 앞에 하나가 붙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붙었습니다. 이게. 그냥 인프라 구축이 아니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뛴 종목들이 뭡니까? IT, 전파기술기구 비롯해서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테마들이 상한가에 들어갔듯이 큰 폭으로 뛰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때 뭐가 뛰어야 됩니까? 철강과 건설, 화학 이런 종목이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뛴 종목들은 전부 IT 종목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중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라는 부분은 이전에 중국의 인프라 경기 부양책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죠. 완전히 방향이 다른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지금 생각해가지고 예전처럼 철강이나 건설이나 이쪽으로 들어가면 별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뭐예요?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나갔으니까. 그 의지가 제가 이제 몇 번은 제가 방송에 얘기했지만 중국이 전인대하고 전인대 전에 최고인민대표자 회의할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고 자축위원을 했잖아요. 자축위원을 할 때 이 어마어마한 큰 호로에서 중국 공산당이 자축위원을 하는데 이 벽면 한 채 전체 이 벽면 전체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큰 현수막이 붙어 있었잖아요. 뭐라고? 5G. 제가 한자는 못 읽습니다. 한자는 못 읽는데 이건 읽겠더라고요. 워낙 크게 5G 적어놨었죠. 그게 뭡니까? 지금 이 디지털 인프라로 가겠다는 의지의 가장 큰 표명이고 이거를 옥죄이는 게 뭡니까? 지금의 하위를 옥죄이는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의해서 지금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경제 흐름이 쫙 만들어져 가고 있고 중국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결국에는 지금 현재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5G로 대변되는 저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자꾸 그와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러죠. 맞습니까? 왜? 결국에 이제 IT 기반으로 가야 되는데 중국이 저는 대표적인 부분에서 다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굉장히 포커스 맞춰져 있고 우리나라 IT 종목들이 혜택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다. 자, 요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시 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 사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갈등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닌데요. 실제로 이 미중 무역 갈등이 가장 이제 불거졌을 때 우리 시장은 이제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하락세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모습입니다.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시장이 확실히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이슈들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고 또 미국 따로 중국 따로 따로따로 챙겨야 할 키워드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하면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나눠봤는데요. 위원님,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맞나요? 네, 우리나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워낙 길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번에 경기 부양책 발전 두 번째가 소비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 혹은 여러 가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올 거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도 우리도 살짝 좀 있죠. 최근에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유통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중국 쪽에 그런 유통망을 확보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못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당했다 그러죠. 근데 최근에 이제 들어가는 기업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을 교훈 삼아서 굉장히 지금 섬세하게 들어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중국의 대표적인 대도시에 지금 하나 먼저 거점을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뭡니까 지방 정부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다이렉트 회사와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유통망 확보해 나가는 전략 등 뭔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은 이제 좀 중국에서 좀 체계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중국과 관련 경기 부양책이 우리 시장에 그렇게 나쁘게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기 때문에 퍼스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특히 제가 이제 조금 주목하는 부분은 갑자기 지지난주에서 계속 중국이 우리나라를 칭찬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진핑 주석이 계속해서 한국과 중국이 코로나19 대처능이 글로벌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다라는 점을 몇 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제가 봤을 때 아마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부분을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경기 부양책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어쨌든 지금 시기가 변화의 시기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 뭐냐면 지난주까지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각국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면 지난주 중국의 전인대와 미국의 코네티켓주를 마지막으로 모든 주가 다 경제 재개를 하면서 뭡니까? 지금은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이 아니라 경제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라는 쪽으로 포커스가 옮겨갔다. 그러면 굉장히 지난주와 이번 주는 똑같은 한 주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 경계선상이 굉장히 명확하게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특히 주식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경계선상을 넘어갔다라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지금 차트상으로 바뀌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지난주나 이번주나 비슷하다라고 보여도 전혀 비슷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캐치를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뭐냐면 하반기 증시에서 우리의 성적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그동안 이 방송에서 강조했던 주도주라고 얘기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그런 대형주들이 하루에 10% 넘는 급등을 하는가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 이유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새로운 뉴딜 정책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자, 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라는 부분이 어떤 유행어도 아니고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뭡니까? 공통적으로 다 지금 대통령들께서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말, 우리도 했지만 중국도 했고 미국도 했고, 물론 미국은 전통적인 부분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라는 부분을 섞어서 가겠다라고 했지만 중국은 오로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먼저 퍼스트로 내세웠고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내세웠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글로벌 정치를 이끌어가는 미국과 중국과 우리나라의 상관관계,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활동이 뭡니까? 거의 한 70%가 미국과 중국에 연관되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도 지금 같은 방향을 잡았다. 방향은 굉장히 잘 잡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저기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라는 부분이 지금 증시에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언제? 하반기에. 맞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의 상당히 뭡니까? 우호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저 부분이 다른 섹터였다면 우리가 조금 더 거리감을 두는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가서 그 부분이 5G망과 관련돼 있든 혹은 스마트카 혹은 전장 부분 관련돼 있든 혹은 지금같이 데이터 센터 구축이나 여러 가지 언택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 구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반도체든 MLCC든 PCB든 5G든 어쨌든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잖아요. 맞습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 지금 너무 위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글로벌 증시 경제 전환 태세가 전부 우리가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어려움을 먼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스스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호기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위기가 굉장히 왔지만 그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면서 이런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원래 우리가 스포츠 보면 그렇잖아요. 수비를 잘하면 결국 수비를 잘하면 공격에서 절대적 아주 좋은 기회가 한번 오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가 경제 이제 재개가 전환된다, 모두 경기 방식으로 집중된다 할 때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이 됐을 때 뭡니까? 굉장히 우리가 아주 유리한 환경에서 선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지금 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모든 언론이나 혹은 지금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뭡니까? 계속해서 위기 상황만 계속 포커스를 맞춥니다. 제가 좀 의아 없어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지난주 8월 위기설까지 나오는데 계속해서 바닥권에서부터 고용지표 나올 때 위기설, 실적 발표 날 때 위기설, 이제 거기도 증시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제 8월 위기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언제까지 이 위기설만 갖고 내려가다가 개인들은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거기에 개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노출되는 정보에 우리가 계속해서 익숙해져 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포커스 맞추지 말고 우리가 지금 경제 상황에서 현재 리얼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라는 부분은 우리나라는 첫 번째로 내세웠고 두 번째는 이제 언택트 산업입니다. 언택트 산업. 이 언택트가 테마냐 섹터냐 사실 지금도 명확하게 결론을 완전히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 언택트와 관련된 부분을 하나의 테마로 간주하기에는 뭔가 조금 찜찜하고 이거를 이제 완연하게 섹터로 올라서고 보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아직까지 확인을 좀 거쳐야 된다는 부분이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이제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피해상이 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 재개로 들어가는데 미국에 있는 언택트 종목들을 보면 그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그러면 이 뭐냐면 어느 정도 기업도 개인도 이 언택트와 관련된 부분에 조금은 생각의 방향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업들도 이번에 굉장히 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거치면서 재택근무를 다 하고 했는데 재택근무가 그렇게 나쁘지 않네. 비용도 줄이면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소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다가 간접적인 부분을 하니까 꼭 가서 구경하고 즐기고 이런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소비를 하는 주문을 하는 결제를 하는 방식도 꽤 시간 활용을 잘할 수 있겠네라는 뭔가 생각의 좀 변화가 개인도 오고
기업들도 온다라는 거죠. 특히 기업들은 이런 인력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다 모아서 집합적으로 하는 것보다 재택근무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는 인식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도 점점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 언택트가 하나의 테마로만 굳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섹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섹터로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언택트와 관련된 부분은 하나의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이 언택트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 언택트 기본은 뭔가 하려고 하면 뭡니까?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돼야지 이 언택트 산업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 저 언택트 산업도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단순하게 전자결제뿐만 아니라 물류와 관련된 시스템부터 해서 뭐 원격 진료와 관련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뭡니까? 디지털화가 잘 된 나라가 훨씬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뭡니까? 이 부분이 역시 정부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지금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도 맞는데 저게 미국이나 중국의 상황과도 상당히 일치해 간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지금까지 보시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놓고 보면 지난주와 이번 주의 그 흐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제 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떠들었는데 지난주와 지금이 같은 상황일까요? 다른 상황일까요? 코로나19에 집중되어 있던 위기 상황 극복이라는 그 오직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춰 있을 때와 함께 지금은 경제 재개라는 경기 부양이라는 부분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딱 넘어오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증시하는 사람들은 이 증권하는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주와 이번 주가 변화가 없는 다 같은 한 주 같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이 거의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코로나19에서 수세적인 위기 관리에서 이제 경기 부양이라는 부분. 근데 경기 부양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잘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거기서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언택트라는 부분은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각국도 다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 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각국에서 전부 다 경기 부양책 일본을 내세웠다. 저는 이번에 경기 부양책을 보면서 예전과 정말 다르게 느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언론에서 크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라는 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경기 부양책 하면 당연히 첫 번째로 머리에 떠올리는 부분이 뭡니까? 건설, 항만, 도로, 주로 이런 거잖아요. 거기 관련되어 있는 철강, 기계 이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경기 부양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언택트, 디지털 인프라 구축 자 이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지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에 유리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이 부분을 꼭 우리가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대해가고 있죠. 그래서 경제 재개가 본격화되면 어떤 부분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앞에 제가 악재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 그게 전면제인지 국지제인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서 정치를 앞세워 지금 경제 재개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악재를 누르니까 뭡니까? 주가가 꺾인다. 1,400에서부터 1,600 꺾인다. 1,800 꺾인다. 1,900 꺾인다. 지금 2,000까지 와버린 거 아닙니까? 이 부분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경기 부양의 방향이 결국엔 주도 섹터를 결정하는데 제가 지금 1시간 가까이 이제 떠들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쪽이라는 거. 그건 제가 말해도 중국에서도 한창 얘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얘기하니까 굳이 제가 안 해도 어디가 주도 섹터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리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를 굳이 왜 우리나라 증시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계속 의문을 표시하지 말자라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방송에서 나오고 있지만 의문을 표시하지 말고 당연히 보시면 어때요? 우리나라가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 수급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오늘은 좀 수급이 좀 나빠졌습니다. 좀 나빠졌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한 148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기간에 160만 주 매수했고 개인이 한 32만 주 매도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보다 요걸 볼게요. 2월 달에 코로나19에 급락이 위해 삼성전자는 뭐냐면 외국인이 무려 1억 4천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1억 4천만 주를. 기간이 2,200만 주 매도하고 개인이 1억 6천만 주 매수했는데 지금 시점이 이제 개인이 딱 매수가에 거의 다 왔습니다. 매수가에서 하루는 올랐다 내렸다 하루는 올랐다 내렸다 매수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기서 삼성전자 매도를 외국인들 얼마나 더 몰아붙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신다면 그렇게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글로벌 펀드들이 뭐 이머징 마켓이든 혹은 우리나라 선진국 마켓이든 MSCI 지수 넣든 안 넣든 물량을 채워야 될 부분과 낮춰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작년에는 분명히 중국 때문에 물량을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죠.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30% 캡률 때문에 먼저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다 그렇죠. 근데 이 30% 캡률 MSCI는 중국 쪽에 조정이 됐고 30% 캡률은 지금 둘 다 한쪽은 완전히 ATF 쪽은 없애버렸고 코스피 200 쪽은 보류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안 한다는 거죠. 둘 다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도해야 될 이유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왜 많지 않냐면 이 정도 물량이면 이미 낮춰야 될 수치까지 거의 다 저는 낮췄다 보고 오히려 앞으로 최고로 들어와야 됩니다.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봐야 되고 삼성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삼성전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삼성이 지금 여기서 더 갈 수 있냐 없냐 반도체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더 갈 수 있다 없다는 논란이 있는데 삼성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대기업이지만 아직도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성장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시스템 반도체 쪽에 무려 130조를 지금 투입해서 뭡니까?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더 시장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오히려 이쪽에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뭡니까?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하루에 10% 넘는 종목이 급등하고 있죠. 지금이 아니라 3분기, 4분기를 보고 급등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차세대 디스플레이에서도 저는 봤을 때 여기에 지금 현재 13조를 투입하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 방향을 잘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OLED에서 마이크로 OLED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OLED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OLED는 이미 일본의 기술이 먼저 지금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서 위에서 뭡니까? QD OLED, 지금 뭐 QLED 말하는 그거 말고요. QD OLED라고 OLED라고 새로 방향을 잡고 가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하머니 인수하면서 스마트 전장 부품에서 특히 커넥트카 관련돼서 이 하모니 점유율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글로벌 점유율이. 그 부분에서 지금 가져올 수 있는 이익시가 굉장히 앞으로 시장이 무궁무진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삼성은 뭡니까? 성장할 수 있는 회사지 이 메모리 반도체만 꽉 놓고 시장에 한계치에 와 있는 그런 기업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좀 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있고 지지난주에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 두 달간 어떻게 보면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400, 넘어오면서 1,500, 1,600 정도에서부터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무과 안 사실무과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워낙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잖아요. 5G에서 뭐 사셔야 되냐. 제가 이제 올해 여쭤보니까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첨보 사야 된다. 얘기하셨죠. 다 하시죠. 첨보는 급등했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와 호공정 같이 갖고 뭐 사야 된다. 하나 마이크로. 오늘 또 10% 넘게 급등했는데 그 얘기도 다 하시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근데 결국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지만 뭡니까? 실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코로나19 급락 때 현금을 80% 이상 가지고 내려와야 된다는데 실행하신 분은 별로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실행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때의 외부 환경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 위기설이 계속 나옵니다. 1,400부터 시작해서 지금 1,600, 1,700, 1,800, 1,900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저는 오늘 지난주에 웃음이 진짜 나오는 게 여기 실직신에서 더 하락하자면 어떤 이제 악재가 나올 거라는데 정말 이제 제가 예상했던 대로 딱 8월 위기설이 나왔습니다. 공매도가 9월 달에 재개되니 8월 달에 개인들이 미리 주식을 던지면서 증권 주식 폭락했다. 8월 위기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도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지금 본전이 왔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물려있던 종목들 본전에 대형주들은 다 왔죠. 그럼 본전 시장에서 팝니다. 그러면 시장은 올라가기 전에 뭡니까? 제가 말했던 시장 구도대로 가려면 적어도 2, 3주간 계속해서 급등을 흔들기를 하겠죠. 그러다가 시장이 어느 날 급등하면 닥쳤던 게 이제 지붕 쳐다보게 되는 거죠. 요게 지금까지 늘 우리가 겪어왔던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증시의 사이클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꽃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하고 같이 이제 매매하실 때 매일 올려주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저도 이게 꽃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 몇 년 만에 최근에 처음 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의 차이인 것 같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증시에서 개인들이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마지막 가름을 하면서 오늘 강의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키워드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1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해 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배트맨 2부에서는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과 투자 팁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